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김종대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에 앞서서 이번 선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가 있고 또 선거가 있고 정치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며 핵심 가치가 녹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준비된 정책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대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옥새 파동의 막장 드라마를 쓰다시피 하는 굉장히 어떤 추락된 정치의 위신과 품격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시대 정신, 어떤 핵심 가치를 보십니까? 이렇게 된 데는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의 핵심이자 창조적인 어떤 결정체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들을 보면은 나라의 민주주의는커녕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예쁘고 반듯하게 자기 할 일 묵묵히 한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이번에 특권과 반칙 또 어떤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이런 어떤 그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어떤 민생의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둑이 되고자 합니다. 꼭 한번 정의당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선진화법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법도 그렇습니다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2012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거대 야당 등장하면은 국정이 마비될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야당은 사실 이길 선거를 못 이기는 바람에 여당을 상당히 힘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또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화법이 이제 와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또 이제 집권을 막상 하시니까 이게 장관들 조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발목을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선진화돼야 된다,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핵심 포인트들은 다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로 어불쩍 넘어가다가 지난번에 19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만든 법을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순성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선거 토론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께서의 어떤 불통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대로 조금 토론의 방향이 옮겨져 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양당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독점하면서 거의 독식하면서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득권 분할 구조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담합구조가 저희는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당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독주하고 거의 폭주하다시피 하는 국정이 있다면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국민의 얼굴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예상 득표율 5%면은 사실 15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절반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어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민생을 챙길 수 있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대의 정치에 위기가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 선진화법 정도를 여당의 의대로 고친다면 그러지 않아도 질식할 것 같은 이런 대의 정치의 취약점들은 완전히 이제 봉쇄돼 가지고 더 이상 한국 정치에 정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나면 공천 문제만 갖고도 이렇게 선거가 시끄러운데 이번에 선거 끝나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당권 경쟁, 패권 경쟁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선거 후까지 이걸로 날새고 날지는 이런 구조 자체 판을 갈아주는 이런 총선의 어떤 의미로 가야 되는데 어떤 조금 더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그 기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선거를 활용하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정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데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불통이다 그렇게 하는데 동의는 못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정당이거든요. 어떤 정치 권력과 국민을 이어지는 가교의 정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기관 운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있는 집권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공천 드라마 뭐 보시면은 우리 막장 드라마 욕하고 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사실 애들 보여주기도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선거 전부터 선거 과정, 전 과정의 의제로 이게 관통이 되고 또 이거는 아마 선거가 끝나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를 몸에 비유했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데가 어딥니까? 아픈 데 신경 쓰는 겁니다.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9명 못 돌아오고 진상규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용산 참사, 강정마을 이 국가의 아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차별하고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이러면서 어떤 통치기제를 강화한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것도 아무래도 새누리당하고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런 어떤 체벌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자, 제재와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화를 안 한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남북 교류를 끊어버리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제재고 압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제재 만능, 압박 만능이 돼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1월 26일 날 북한에 대한 영유아 그 지원도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양강도, 함경도, 자강도의 영양실조 어린이가 87%인데 이 어린이들이 우유 먹는 거하고 핵미사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분유를 주지 않아야만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 뭐 북한 식당에 가지 마라 별짓이가 다 내려오거든요. 개성공단 폐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 손해는 북한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성공단 폐쇄하라 그러니까 조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첫날 입장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북한을 제재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제재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대북 정책이 강경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강경책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경한 정책의 결과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핵 평화, 이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제재와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결과 중심으로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마라톤 게임을 100m 경주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폭주해버리니 저는 결과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목표와 대책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안보라는 게 마치 야당은 안보에 관심이 없고 또 안보에 등을 돌린 소홀히 하는 집단이라는 걸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가 그러면 새누리당 정부에서 과연 좋아졌느냐? 안보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좋아졌느냐 아니냐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당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산비리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의 무기체계에서 방산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보수 정권에서 발견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 찾은 거 있으면 딱 한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한 건만. 없거든요. 전부 2010년, 11년 안보 위기에서 저질러졌고 그 다음에 특권,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호위, 인재, 국무총리,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면제자예요. 지금이야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고 세 번째 안보 포퓰리즘입니까? 지금
한때 그 사드 배치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부산, 평택, 대구 이런 지역구 그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 후보지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사드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 중에서도 한 가지 또 발견이 됩니다. 군인들 정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48살 소령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령이 48살이라면 그 밑에 줄줄이 인사적치되는 거거든요. 막상 진급해야 될 소령들 진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가 국방 개혁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어떤 군에다가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시면은 지금 국방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네. 참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떤 개혁의 자세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방 개혁이 다 물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 국방 개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미래를 보면서 어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국방 체제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안보 정책은 자꾸 무엇을 개혁을 미루고 현상 유지하는 데만 맞춰져 있어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그 윗분들이 군대 갔다 왔어야 제 말을 알아듣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어떤 구호성 안보가 남발되면서 이게 정치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안보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시 개선돼야 된다고.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을 읽어보면은 대체로 느낌이 어떻게 드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와 체질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약자들 또는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혜를 많이 베푸는 듯한 이런 공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어떤 그 시혜를 베푸는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 약자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그런 시혜 자체도 본인이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이런 부분의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약, 청년 공약은 단연코 저희 정의당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내놓고 있는 공약을 보면 너무 설이 그어가지고 이게 진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밥은 뜸은 들이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십니까? 우선 최저임금 공약. 이거 지금 9,000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계속 말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거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셨다가 사실상 거의 파기된 공약이었는데 이번 총선에 또 재탕으로 나눴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이행 계획과 재원 방안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 이런 경우는 말이죠. 사실은 세부 공약란에 들어가면 실제 추진 방안을 안 써놓은 공약이죠. 그 다음에 초동 돌봄교실 확충 공약. 이건 참 황당합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냈다가 파기됐다가 그러다 다시 재추진됐다가 그러다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 파기됐다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죠.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익은 밥인지 서른 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이 과감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폭탄, 예산폭탄입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 욕하면서 또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지방 돌아다니면서 공약하는 거 보십시오. 영남권 신공항 보십시오. 비행기도 안 다니는데 공항 또 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활주로에 고추 말립니까? 아니 비행기가 안 오는데 그 활주로 뭐 했을 겁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주거시설에 또 옆에 뭐 개발하고 이런 식을 예산 폭탄이라고 말하고 표를 하는 거는 이건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 전략.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 양극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좀, 그 진정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복지임금 100만 원 시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공약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비교적 굉장히 현실성 있게 잘 작성된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31개 분야에 전부 공약 발표를 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공약집이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고 출신 대통령 3명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동지 상고 나왔고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인 그 역동성이었거든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차별 자체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만큼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차별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고졸이 그 대졸자 있는 청년부에 가서 활동 못합니다. 완전히 루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력이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복지 수준을 높여가지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과 통합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는 척만 하고 그 선거 때 이렇게 나오는 진정성 없는 정책들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복지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조금 더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재정 따지고 뭐 하면서 다른데 국방비나 SOC로는 지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런 건 투자라 그러면서 복지는 비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사회 통합성은 와해된다. 그러면서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 공동체 정신이 사라진다. 여기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윤민봉 후보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공천으로 대구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 사죄와 반성을 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회초리 맞겠다. 이렇게 해서 11명의 그 대구의 후보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천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자 대회에서 그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분들도 상당한 부분 그 잘못 사죄 이런 용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번 그 공천 대상이 41개를 경선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경선의 그 비율도 높았고 또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 경선 대상 지역의 85.6%나 경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일단은 뭐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공천에서 주된 논점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실 전략공천을 새누리당이 많이 한 것도 김무성 대표께서 이미 사과하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하신 부분은 그렇다 치고, 왜? 그러면은 그 전략공천을 했다 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불거진 주된 논점이 뭐냐는 것이죠. 주로 이런 겁니다. 상대 계파 찍어내기 아니냐, 좌파 인물 신기 아니냐, 또 한 번 떨어진 사람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거대 정당 공천이 잘 됐다고 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에 하는 얘기가 낙제 공천, 무원칙 공천, 밀실 공천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천이 된 상황에서 선거에 지금 중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로 여당의 텃밭에서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계시는 건 이거는 단순한 공천의 문제를 넘어서 정당의 위기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가지가 위기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성이 무너지고 상당히 갑질하고 표절하고 여러 가지 취업 청탁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공천됐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시스템이 무너지고 상향적 공천하겠다, 시스템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제대로 고장이 나서 잘 안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신뢰가 무너진 게 이제 어제 그게 바로 대구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런 삼중 위기가 겹쳤다는 것도 이게 다름 아니라 집권 여당, 그것도 텃밭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 정당 쇄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시는 건지 구상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공천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슈화된 부분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에게서 진통을 겪은 그런 그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치 문화를 쇄신하는데 20대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새누리당을 어떻게 쇄신할 거냐 이걸 묻는데 다 같이 겪은 거 아니냐. 또 우리 모두가 정치 문화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그 모두에서 정의당은 빼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당원 민주주의가 결실을 거두고 성공한 유일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 어떤 문제 있으면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보십시오. 비례대표 선거 다 자유경선으로 했고 개파 그다음에 어떤 패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새누리당에게만 야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민주당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시스템 혁신을 많이 주장했던 당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더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이기 때문에 네. 야권 연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민주당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더민주당 역시 패권적 행태를 벌이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민주당 후보에 네,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네, 미리 질문자를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있고 또 시간도 정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새누리당과 유사했던 측면, 특히 또 야권 연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의당에게 서러움을 많이 주신 게 내년 대선이 걱정 안 됩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서러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서러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야권연대의 취지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데 정당입니다.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그 정당에 예를 들면 그 지역구에서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해서 이번에 또 양보해라. 지난번에 양보했는데 또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듯이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당대당 그러니까. 연대를 안 한다고 아니죠.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그 어떤 원칙이 없이 사실 강압적인 어떤 그 압박이 더 그다음부터 심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구에 대해서 무조건 후보 내지 말고 양보해달라는 방식은 저희 당 내부에서 반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하시다 그러면 우리 사정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좀 푸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나중에 그거는 선거 끝나고도 계속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어요. 예, 제 생각에 이번 총선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천 문제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이런 선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제1야당 장작 쪼개지듯이 둘로 딱 쪼개져가지고 지금 사람 후보자도 이 당인지 저 당인지 솔직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야간에도 그렇죠. 이게 중앙정치에서 막장 드라마가 한 번 나오니까 제가 250 선거구를 다는 못 돌아다녔어도 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전국의 선거구에 막장합니다. 각 지역마다 가면 음모와 배신과 어떤 그 갈등이 없는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책 선거 사라진 지 오래됐죠. 다시는 이런 선거 치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패권 정치에 신물이 나서 옆에 보면 그래도 반듯하고 예쁜 정당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선명 야당.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가 그래도 작동하는 정당. 이게 바로 현대화된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기간에 이제 지원 유세차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고 거의 모든 지역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장 드라마의 전국화 현상, 전국의 막장 드라마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칫하면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새누리당도 사실 나쁜 정당 아닙니다. 약속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런 만큼 여야 이 큰 정당 새 틈바구니에서 뭔가 회초리를 들 작은 정당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당과 같이 당내 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당원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은 공천 자본 없는 정당 하나가 큰 정당들을 옆에서 감시하는 채찍이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천 때 막장 드라마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의당 충분히 한 표 주실 수 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